네,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건설 도시정비기획팀에서 수주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성하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서 우리 심소희 팀장님이나 우리 변호사님께서 신통기획을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신통기획은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최대한 내용을 살짝 수정하더라도 신통기획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공사 선정 조기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9일 날에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의 입장은 시공사 선정 조기화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따라서 결국 시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서울시만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내역 입찰입니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공공지원제도의 핵심이 내역 입찰이고요. 그 내역을 뽑으려고 하면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설계를 뽑으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역을 만들어서 건설회사를 뽑겠다라는 골자로 시작이 되다 보니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의 시기를 공공지원 대상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사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라는 방식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7년도에 반포 지역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좀 피해보고자 2017년 12월 달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제초안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대두가 되었던 게 공동사업 시행자로 건설회사를 뽑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이전이라도 건설회사를 뽑을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사업 시행자의 지침 자체도 서울시가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심의 이후에 내역 입찰 방식으로 뽑아라 라고 서울시 공동사업 시행자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공공지원제를 시행함으로써 결국 내역을 산출해서 시공사를 뽑고 나중에 변경되는 거에 대한 주민들과 시공사와의 어떤 다툼을 최소화하는 것을 도모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참석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각종 업체들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한강변에 있는 이촌동의 그 서울 아파트인가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시기가 규정이 되어 있었고 이 토지 비용도 필요한데 서울시에 지원하는 자금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족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한계로 정비사업 활성화가 좀 되지 않더라라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요. 시공사 선정 이후에 건설회사가 제안하는 설계, 그 설계로 인해서 설계 변경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게 어렵게 설계를 만들어 왔는데 건설회사들이 더 좋은 설계를 가져와서 그 설계로 인한 분쟁도 있지만 결국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받든가 아니면 건축심의를 변경을 하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을 하는 그런 중복적인 절차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인 비용이 좀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들이 있더라라는 취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정 시기 형평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지원으로 건설회사를 최초로 선정한 22년도의 현장은 13개 현장이었고요. 공공방식,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한 게 3개, 신탁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한 게 3개, 또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 게 4개입니다. 결국 57% 정도의 조합은 굉장히 늦게 건설회사를 선정하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 바로 건설회사를 뽑을 수가 있었고요.
신탁 방식의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로 신탁사가 결정이 되면 건설회사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시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에는 건축 심의 후에 건설회사를 뽑아왔던 게 실제 서울시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조기화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그 안정적인 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주택 공급의 기반을 좀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인허가의 중복 진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내역 입찰이 그러면 없어지고 건설회사를 먼저 뽑게 되면 뭔가 공사의 증액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건설회사를 좀 먼저 뽑고 이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공사비가 확정되는 시기에는 지금 이미 공사비 검증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검증제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준을 마련해 준다면 그러면 그런 분쟁은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실제로 2023년 1월 달에 시공사 선정 시기 제도 개선 TF가 수립이 됐고 그 자문회의를 한 2-3주 차별로 한 번씩 해왔었습니다. 거기에는 건설회사 직원들은 최소화하였고 그 설계사분들 그리고 변호사님들 또 저기 적산업체 견적을 하는 적산업체 대표님들 도시계획업체 대표님들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여러 가지 논의의 과정에서 지금 행정예고에 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고 개정안을 고시하게 되면 많은 현장들에서 건설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전체 11꼭지입니다. 제가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비 총액 입찰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총액 입찰이라고 하면 내역 입찰과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가 당연하겠죠. 근데 내역 입찰의 방식을 서울시가 변경한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사비를 원래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 도서로 설계를 기반으로 적산업체라는 데에서 각각의 내역을 다 뽑고 그 내역으로 우리 현장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 내역서를 건설회사한테 줬습니다. 그게 원안 내역서라고 불리고요. 그 원안 내역서에 건설회사들은 각각의 세부 단가들을 기입을 해서 전달을 해줬고요. 건설회사가 제출한 대안 설계에 따른 대안 내역서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합이 먼저 내역서를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금 총액 방식의 경우에는 조합이 먼저 내역서를 만들진 않습니다. 다만 선정된 건설회사는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총액 입찰 방식으로 건설회사를 뽑더라도 그 총액에 맞는 내역서를 45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내역 입찰의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신통기획으로 대부분 계시기 때문에 신통기획의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기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고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9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입안을 신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신통기획의 절차고요. 실제로 일반적인 조합 방식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정비계획 입안 신청이 시작입니다. 저게 이제 추진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동의서 진구, 아까도 말씀을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동의서 받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각보다 금방 안 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신통기획의 가이드라인이 좋은 애, 안 좋은 애 이런 분쟁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통기획에 관련돼서 우리 특히 조합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께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신통기획이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신통계획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인허가는 정비계획이 있고요. 정비계획 끝나고 나면 아까 통합심의 한다고 했던 건축심의가 있습니다. 건축심의 끝나고 나면 이제 법적인 내용을 바라보게 되는 사업시행인가라는 게 있죠. 제가 뭐 각종 영향평가는 건축심의 때 다 통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정비계획에서 과연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하는데 아까 심서희 팀장 5년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10년, 15년씩 걸린 현장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통계획으로 진행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라는 거는 정비계획에서 늘 오래 걸렸던 도시계획적인 요소, 그 요소들을 빠르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통계획은 일반 조합 방식보다는 빠른 게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17년째 지금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많은 현장들을 봤지만 그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변호사님 잠깐 그런 언급을 하셨는데요. 공공의 주도로 하기 때문에 공공에 뭔가를 내줘야 된다. 아닙니다.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신통계획으로 한다고 해서 더 내놓는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원래 정비계획 위반 신청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 협의하고 공람 공고하고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계획 심의하고 여기서 부결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또 정비계획 위반 신청하면 또 바뀌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무한 루프로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수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좋은 취지가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5년, 10년 가면서 주민들이 도대체 언제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정도는 양보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를 신통계획에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신통계획으로 안 가고, 그러면 신통계획으로 안 가고 다시 조합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반 제한을 안 하냐는 거죠. 정비계획 심의는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동일합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시가 신통계획으로 가든 일반 조합 방식으로 가든 서울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동일합니다.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신통계획으로 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를 좀 더 빨리 꿰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변 분들에게 꼭 전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처음 얘기할 때 이제 용적률과 관련된 이야기죠. 도시계획은 과연 뭐냐? 여러 가지 서울시 입장도 있겠지만 용적률과 관련된 부분에서 뭐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상한 용적률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 용적률과 보다 더 높여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가는 그 절반만큼은 법에서 정해놓은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 기준 용적률에서 올릴 때 이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신통계획이 아니더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용적률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2를 주고 1을 뺏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를 주고 2를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신통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시라면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향후에 문제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통계획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에 나왔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그 신통계획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너무 많은 불평 불만들을 하죠. 그러면서 비대위를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이 신통계획 없고 다시 조합 방식으로 가자, 이런 분란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반 제한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도시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용적률의 상한을 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고의 높이를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공공보행 통로를 정하거나 그런 어떤 도시계획적인 내용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신통계획에서 만들어 놓은 가이드 설계라고 하죠. 그 설계사가 만들어 놓은 그 가이드 설계의 향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임대주택의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 동의 그 배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면서 마치 신통계획의 가이드 설계가 건축심의가 끝난 것 마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합의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향후에 이런 분쟁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하면 임대주택 없앤다. 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하면 저거보다 서울시하고 협의 잘해서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통 방식이든 그 일반 조합 방식이든 서울시의 도시계획적인 측면은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면 누가 해도 이런 결과의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게 서울시가 해준 거지, 신통계획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무언가를 더 내놔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압구정 3구역 아까 얘기 잠깐 나와서 압구정 3구역의 보행교 신문에서 한번 보셨죠? 그 보행교가 길을 건너간 걸어서 한강을 건너는 보행교를 압구정 3구역이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2,500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걸 왜 우리 돈 내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보행교를 만들지 않더라도 2,500억에 상당하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행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압구정 3구역에 서울시에서 준 용적률 인센티브가 6% 7%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일반 분양 수익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4천억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서울시가 무언가를 더 시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만큼 이 인센티브를 준 거 안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가져가도록 돼 있고, 다만 내가 생각했던 비율보다 그 비율이 높았구나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통계획으로 안 간다고 해서 그런 비율이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통계획이 이제 신속통합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 설정되고 나서 정비계획 확정까지 아주 빠르게 갈 걸로 다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주변 분들한테 우리 3개월, 6개월이면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입안 신청을 하고 나면 이 구에 관련 부서 협의를 하는 시간들이 또 필요합니다.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리고 민원이 아주 심하다 그러면 2달, 3달까지도 걸립니다. 그리고 공란공고는 무조건 정해진 기간 30일 해야 되고요. 구의의 의견 청취는 60일 이내에 내야 되는데 저 30일하고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60일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 의견과 구의의 의견들을 다 모아서 구에서는 완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서울시에 협의하지 않았던 20몇 개 부서, 그 부서들, 서울시의 부서들과 또 협의 기간을 한 달 이상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도시계획 심의 날짜를 잡는데요. 날짜 잡고 나서 보통 3, 4주 있다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그때 딱 열리고 나서 수정 가결이 됐다, 뭔가 좀 바뀌었다 라고 하면 또 후공람을 30일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가 되기 때문에 마치 신통계획 가이드라인 설명이 끝났다고 해서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나중에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빨리 한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문제가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내역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건설회사를 뽑아야 되는데요. 정비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 건설회사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를 뽑아야 되는데, 자, 우리 조합은 내역 입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 정비계획을 가지고 인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설계업체가 세부 도서를 만듭니다. 세부 도서들을 만들어요. 한 3개월 걸려요. 그리고 그걸 만들면서 도서 작성하면서 2개월에서 3개월 걸리는데, 저걸 하면서 실내외 재료마감표 같은 것들을 좀 선택을 하게 되고요. 물량 산출하고 적산하는데 8주 정도 걸립니다. 그 정도 걸리고 입찰 지침서 만드는데 또 시간 걸리겠죠. 그러고 나면 예가를 확정하게 되고, 우리가 뽑아놓은 설계로 공사를 해보니 평당 800만 원, 뭐 전체로 보니까 뭐 7천억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예가를 확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사회하고 대의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건설회사 공고하는 데까지 빠르면 한 4개월 그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내역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 과정이 좀 많이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조합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건설회사 선정 절차에 돌입하고 있는 응봉 1구역이라고 있어요. 응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다 암입니다, 바닥이. 그래서 어떤 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비가 높게 나와요.
본인들의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설계를 가지고 이 적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뽑아보니까 987만 원이 나왔어요. 평당.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적산업체에서 그 할인율을 좀 적용을 해서 860만 원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860만 원으로 발주 절감분이라고 해서 그만큼을 좀 해서 86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860만 원으로 공고를 냅시다 하고 올렸더니 이사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860만 원으로 공고를 내냐? 낮춰 해가지고 71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갑자기 뭔가 점프가 됐죠. 내역을 뽑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 식으로 결정할 거라면. 내역을 뽑아서 봤는데 이게 높아 보이니까 바꾸는 거예요. 지금 많은 현장들에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내역이 예가를 뽑기 위한 내역이라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이해할 수 있는 인근의 공사비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차라리 상한선을 이 정도로 정하고 건설회사들이 최대한 무언가를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따른 내역을 받아보자라고 하면 한 4개월 정도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사례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 많이 드렸는데요. 정비계획 안에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우리 그 아파트 지구 그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에 설립된 건 정비계획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정비계획 범위 내로 좀 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왜 발생을 했냐? 요거부터 좀 보여드릴까요? 요게 압구정 얘기죠. 이 정비계획의 범위, 그 서울시가 건설회사 뽑은 건 아니에요. 건설회사 뽑은 건 아니고 설계회사를 뽑는데 가운데 선이 쭉 가 있는 게 이제 공공보행 통로입니다. 이거는 그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최고 용적률은 300%로 하라라고 이렇게 딱 됐죠. 근데 설계회사가 입찰을 하면서 공공보행 통로는 우리 단지에 외부 사람이 들어오는 게 싫어 하는 압구정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공공보행 통로 위치를 옆으로 바꿨습니다. 저거는 공공보행 통로가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인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바꿨어요. 그리고 저 용적률도 300%가 아닌 360%로 하면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올라가서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입찰을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 정비계획을 어겼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118 프로젝트라고 이 한남 2구역에서 모 건설회사가 이 높이의 기준, 제가 아까 높이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높이의 기준을 어겼죠. 높이의 기준을 어기게 되면 이 배치가 아주 자유로워지고 누가 봐도 그 건축물이 굉장히 좋은 건축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서울시가 이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정비계획의 범위 내 경미한 변경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때 되는 보여지는 가이드 설계 있잖아요. 그건 건축 설계입니다. 신통기의 가이드라인이 정비계획이고요. 그 가이드라인의 항목들만 지키면 건축 설계는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도시계획적인 측면, 이 가이드라인 나중에 완성이 되면 한 2장 정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주는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는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오해나 불편함을 좀 미리 이 조합원들한테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통계획이 잡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컨셉 계획입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에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셉만 잡아놓고요. 이거를 이제 입법화로 법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가 입안 동의서를 걷어서 정비계획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적인 측면, 여기도 도시계획적인 측면인데 우리 미리 빨리 합의한 이 사항을 그대로 가지고 올리면 바로 위원회 30명 들어가지 않고 7명에서 9명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10년에서 뭐 언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약 1, 2년 안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빨랐다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통기획으로 이 신문이나 이런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이제 호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용적률, 최고 높이, 주 용도, 용도 지역, 여기 뭐 기부 체납 시설, 그 다음에 이 뭐 건폐율, 상한 이런 것들을 정해줘요. 다 상한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상한이 결정이 되는 게 정비계획이고요. 그러면 그 상한 안에 이제 세대수, 동수, 층수 뭐 이런 건축 계획들은 건축 심의 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보여지는 설계에 대해서 그 설계로는 절대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 나중에 반드시 튀어나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은 다 바뀐다. 건축 심의 받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시행 인가는 이제 준법에 대한 내용을 잡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이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확보가 돼 있는지, 이 안에 그 소방도로가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고층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피난 대피층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의 위치라든가 이런 상세 도면들을 검토하면서 그게 다 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구에서 인가를 내주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모 현장에 신통기획안이에요. 신통기획안인데 신통기획에서 최고 높이 200m로 해라, 65층 이하로 해라, 뭐 56층 이하로 해라, 뭐 그런 것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 사무실을 지어서 기부 체납을 해라. 그때는 보시면 6개 동이죠. 6개 동인데 정비계획 입안 신청할 때는 5개 동으로 입안 신청했어요. 조합에서. 이유는 뭐냐? 이거는 건축 설계, 가이드 설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통기획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신통기획을 그대로 지킨 상태에서 정비계획 안을 이렇게 냈고, 요 정비계획 안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또 건설회사가 입찰을 할 때는 또 동 하나 줄여가지고 3동, 나머지 다 지키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 관계자분들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음은 뭐 홍보 관련된 거는 이미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나 국토부의 지침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강행을 했던 한남 3구역이나 아니면 한남 2구역이나 압구정 3구역 그런 내용들 때문에 요거를 서울시에서도 문구로서 한 번 더 명시를 해놓은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지원자의 사전검토 기능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원래 건설회사를 뽑을 때 그 건설회사를 뽑는 계획안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공공지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범위들을 좀 더 강하게 명시를 해놨고요.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서 그 신탁 방식도 앞으로는 공공지원자의 검토를 받아라, 관의 검토를 받아라라고 지금 입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그렇게 진행될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및 공공지원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명시했는데 여기 초안이 뭐였냐면 시장 직권으로 선정된 건설회사를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초안이었어요. 그 정도로 서울시에 어떤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좀 따라라라는 강한 의지가 좀 있었던 내용이고요.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절차가 불합리하더라도 그 불합리한 절차가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절차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손해보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이 10%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이 발생했을 경우 공사비 검증을 할 수 있다라는 도정법의 조항을 따라서 움직였지만 서울시의 모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또는 뭐 소유주들은 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분양 공고 전이라고 하죠. 분양 공고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얘기하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평가사 2개 회사가 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 다 끝나고 나면
이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고 예산 분담금 통제하고 관리처분 총회하고 공람하고 인가까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 선정해가지고 이제 이주비 받아가시고 이주기간 또 별도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철거하는 기간 있고, 그러고 나서 착공 들어갈 때 분양 공고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공사비 검증을 다 받아라 라는 게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고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총액 입찰로 하든 아니면 내역 입찰로 하든 선정된 건설회사는 무조건 본인들이 낸 설계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 내역서가 필요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때까지 이 통합 심의를 받으면서 뭔가 조금 수정이 되거나 바뀐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물량의 내역 변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SH공사에서도 공사비 검증 부서를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를, 저게 아직 사실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저게 한병영 실장님이, 그 주택 실장님이 이 자동차 사듯이 집도 내가 이 성능 등급을 가지고 이 건설회사를 선택하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성능 등급이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게 아직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 지침들을 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포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서 저게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좋은 성능을 원합니다. 모든 게 1등급, 모든 걸 1등급으로 해서 가져와라 라고 건설회사들한테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걸 1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수를 날려야 됩니다. 그럼 용적률을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떤 거를 1등급을 예를 들면 자연지반 녹지율 같은 거, 자연지반, 땅의 밑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자연지반 녹지율 같은 거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차장 면적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더 파야 되겠죠. 그럼 공사비 엄청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 과연 전문가들이 아니신 그 일반 조합원 출신의 집행부가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저걸로 건설회사를 뽑을 수 있겠느냐라는 제가 의문점만 제시를 좀 드렸고, 저거 굉장히 나중에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입찰할 때 건설회사가 내는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이 설계 도면은 기본 설계 도면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설계 도면이 아주 기본이 아니고요. 저 기본 설계 도면이 사업시행인가 나면 만들어야 되는 도면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건설회사가 무언가를 제출을 하게 되면요, 내역서도 있지만 그 설계를 가지고 어떤 적산업체가 뽑더라도 나중에 공사비 검증이 들어가더라도 그 물량을 누구나 다 산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떤 공사비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시가 굉장히 주의 깊게 신경을 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아까 공동주택 성능 요구서 중에 제가 이게 서울시에 의견을 준 건데요. 이게 화재 소방 수평 피난 거리를 1등급으로 만들려고 하면 피난 거리가 25m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대형 평형을 짓지 말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소음 관련해서 1등급을 맞추려고 하면 사업지 외부의 방음시설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거를 들지 않아도 될 돈을 거기다가 또 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생태 면적률 마찬가지로 공사비 과다한 증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1등급이 좋은 줄 알고 다 1등급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서울시에 지금 드렸고,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와의 건설 사업관리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이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건설회사 선정과 관련돼서 또 사업 진행과 관련돼서 이 업에서는 많은 자칭 전문가들이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는 조합은 자문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11번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공사 선정 조합원 과반수 의견 요건이 세부 선정 방법 정관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일단 발표를 했는데요. 조례에서 저거를 조금 더 문구 수정을 좀 할 겁니다. 결국 뭐였냐면 조례 개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건설회사를 빨리 뽑으니 더 많은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선정된 건설회사가 전체 조합원의 50%의 득표율을 가져가지 않으면 그 총회는 무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회사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50%를 못 넘긴 현장들이 꽤 있고요. 두 회사가 경쟁을 하는 경우에 한 회사는 45%, 한 회사는 46% 이렇게 받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50%가 안 됐으니까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세 개 회사가 들어오면 누구도 50%를 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고, 뭐 메이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는 어차피 그냥 큰 회사 뽑아 주십시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해서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준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그 서울시 행정예고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출력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결론을 좀 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후에 건설회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아파트 지구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고 해서 건설회사를 뽑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현장은 그 현장이 그 정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다음에 건설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내역 입찰과 총액 입찰을 결국 이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근데 내역 입찰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역이 좋은 건 아니고 기간이 더 필요하고 또 총액 입찰이라고 해서 내역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방식은 시기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고 조합이 뽑아놓은 내역서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역 입찰로 해서 조합이 뽑아놨는데 800만 원이 나왔어요. 아, 우리는 800만 원 하면 안 돼. 그냥 620만 원으로 내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의 차이와 그 주민들, 우리 그 조합원들의 어떤 의견을 구해서 결정을 하시면 된다. 어차피 건설회사는 따르게 되어 있다. 또 입찰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잘 해주시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계사들하고 얘기를 좀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건설회사들끼리 경쟁을 하면 이거 되냐? 안 되냐? 서로 간에 막 분쟁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회사 한 회사가 끝나고 이긴 회사는 아주 기분이 좋고 되지만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사업의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수립을 하시는 것이 향후에 이 사업을 위해서 좀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택 성능 등급 기준 관련해서는 요게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 고시가 나면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꼭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고 스터디를 좀 해봐야 우리가 등급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공사비의 증감과는 어떤 내용들의 변경이 있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능 등급 관련해가지고 1, 2, 3, 4등급이 있어요. 4개 등급이 있는데 전체 항목이 30몇 개 항목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입주하고 있는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를 등급을 다 매겨봤습니다. 3.9등급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등급이 크게 그 숫자가 1등급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